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보내야 할 새해 초인데 유독 새해만 되면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나아진 것 없이 정체된 것만 같은 불안함. 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대책 없는 걱정과 두려움. 이런 증상을 신년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기분으로 새해 첫 달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한창욱 작가님의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한 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걱정을 유발하는 6가지 감정, 즉 불안, 외로움, 분노, 무기력, 열등감, 우울의 정체를 밝히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스려서 좀 더 나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난번 불안에 이어 오늘은 무기력의 원인과 해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열등감, 그리고 뭘 해도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무기력함에 빠진 분들 계시다면 마음을 다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인터넷에 떠돌다가 카드회사 광고 카피로도 등장한 이 문장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싶은 현대인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무기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음이라고 나온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걸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마치 달리던 자동차의 엔진이 꺼져버린 상황과 흡사하다.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 왜? 시동을 걸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데는 10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동을 켠들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도전해봤지만 실패했고 다시 도전해봤자 실패할 것이 빤해서 포기하는 경우다. 심리학 용어로 학습된 무기력이라 한다. 둘째,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이 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꼭두각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해진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일하고 싶은 의욕이 더 이상 들지 않는다. 셋째, 목적지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꿈은 클수록 좋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면 제풀에 지쳐 포기하게 되고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서 무기력해진다. 넷째, 목적지를 지났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일을 끝내고 나면 무기력해진다. 그동안 한 가지만 바라보며 달려왔는데 목표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다섯째, 옆에서 하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상사가 잔소리를 심하게 하면 어느 순간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진다. 열심히 해봤자 칭찬은커녕 잔소리나 들을 게 빤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와서 지쳤기 때문이다. 워커홀릭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면 무기력해진다.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물들어서 차라리 교통사고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7째, 삶을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무기력해진다. 일방적인 지시만 있고 어떠한 권한도 없을 때 일할 의욕을 상실한다. 8째, 뇌가 자극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팝콘이 튀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고 현실에서는 무감각,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한다. 뇌가 각종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전화 게임, 자극적인 웹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동영상 등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현실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진다. 9째, 슬럼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해도 진전이 없거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 무기력해진다. 운동선수나 학생뿐만 아니라 연차가 제법 쌓인 직장인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10째, 불규칙한 수면과 형편없는 식사로 말미암아 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게 느껴진다. 뇌는 전체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뇌에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빚어진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이 급선무다. 그런 다음 잘못된 생활 습관은 바로잡고 시동을 켜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내적 동기가 생성되면 몸은 다시 목표를 향해서 활발히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K는 아침 10시에 눈을 떴다.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르르 침대에 누웠다. 귀찮아. 도서관에 나가지 않은 지도 어느새 일주일째였다. 구급 공무원 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미 6차례나 낙방해서 올해는 꼭 붙어야 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일주일 전부터 맥이 탁 풀리면서 공부 의욕이 사라졌다.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고향의 어머니였다. 날짜를 계산해 보니 이번 달 생활비를 보냈다는 용건 같았다.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가만히 놔두자 벨소리는 제풀에 지쳐 꺼졌다. 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에이,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어제 보다만 웹툰을 이어서 보다가 이내 시들해져서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지만 다시 잠들고 싶었다. 학습된 무기력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K는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자 자신감을 잃었고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모의고사 점수마저 오르지 않자 스스로 포기 상태에 이른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븐 마이어의 개 실험이다. 이들은 24마리의 개를 3그룹으로 나눈 뒤 각기 다른 상자 속에 집어넣고 바닥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 A그룹은 전기 충격이 가해졌을 때 코로 어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꺼진다. B그룹은 버튼이 없어 어떻게 해도 전기 충격을 막을 수 없다. C그룹은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24시간 이후 개들을 다른 상자로 모두 옮긴 뒤 다시 전기 충격을 가했다. 상자는 중앙에 있는 낮은 담을 넘으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A그룹과 C그룹은 모두 담을 넘어 탈출했다. 그러나 B그룹은 8마리 중 2마리만이 탈출했고 6마리는 담을 넘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습된 무기력에 의한 결과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사육할 때도 학습된 무기력을 이용한다. 새끼 때부터 말뚝에 발을 묶어 놓으면 코끼리는 말뚝을 뽑고 달아날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져도 달아나지 않는다. 달아날 수 없다는 기억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한 번 패한 투견은 자신을 이긴 상대를 만나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 때문이다. 그래서 패한 투견은 그대로 은퇴시킨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격투기 시합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리벤지 매치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기도 한다. 같은 동물인데 개와 인간은 왜 다른 걸까? 개들은 패인 분석을 못한다. 그러다 보니 다시 싸운들 질게 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계획하고 분석하는 전두엽이 발달해 있다. 자신이 패배한 시합 분석을 통해 패인을 파악하고 나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낸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나의 약점은 보강하고 강점은 더 키운 뒤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된 무기력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자신의 패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무기력의 반대말로 유능감을 사용한다. 유능감이란 노력 여하에 따라 환경이나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믿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유능감이 부족해도 무기력에 빠진다. 높은 유능감을 갖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한다. K의 경우라면 합격 점수를 통과한 과목과 합격 미달인 과목을 분류해서 미달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전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해서 한 과목이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 높은 유능감이 생성되면 자신감도 붙고 집중력도 한층 높아진다. 높은 유능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 마인드다. 셀리그먼과 마이어의 개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B그룹의 8마리 중 2마리는 학습된 무기력을 극복하고 탈출하지 않았는가. 이 2마리 개는 긍정 심리학 연구의 단초가 되었고 마틴 셀리그먼은 연구를 계속해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개도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인간이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한심한가. 수없이 시험에 떨어지고 수많은 회사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아도 낙담하지 말자. 자주 실패하는 나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이고 경쟁이 심한 사회가 원망스럽겠지만 스스로 포기하지는 말자. 직업을 바꿀 수 없다면 마인드를 바꾸자. 피는 어려서부터 배우가 꿈이었다. 연극영화과에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결국 치대에 가야 했다. 배우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대학 다닐 때는 연극반에 가입해 무대에도 몇 차례 올랐다. 졸업 후 지인의 병원에서 3년 남짓 일을 배운 뒤 개원했다. 개원한 지 3년째 접어들자 차트가 늘어나면서 들쑥날쑥하던 수입이 안정권에 들어갔다.
그러자 때마침 배우로서 성공한 친구의 소식이 들려왔고 자꾸만 가지 못한 길이 생각났다. 나이 먹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배우의 길로 들어서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와 한창 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또한 욕심이었다. 나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요즘 틈만 나면 멍 때리기 일수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병원에 혼자 남아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10시가 다 되어서야 귀가한다. 뭘 해도 신나지 않았다. 매사에 무력하다 보니 아이들의 재롱마저도 귀찮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도 허망하도록 짧은 게 인생이다. 강연회에 가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학교 때 전공과도 동떨어진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인 세상에서 꿈꾸는 대로 살아가기란 요원한 일이다. 어릴 때 평범한 월급쟁이를 꿈꾸었던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부러움을 느끼고 열패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실 꿈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면 따라서 바뀌어야 정상이다. 그래야만 꼭두각시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배우가 꿈이었지만 치과 의사가 되었다면 치과 의사가 꿀 수 있는 꿈을 꾸면 된다. 욕구 단계설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험 매슬로가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시를 써야 한다. 음악가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시를 쓰려 하고 시인이 음악을 하려다 보니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찾아온다. 치과 의사 또한 누군가 간절히 꾸었던 꿈이다.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1000명을 무료로 치료하겠다는 꿈이 배우가 되겠다는 과거의 꿈보다 초라한가? 돈을 벌어서 소규모 극단이라도 운영해 보겠다라는 꿈이 과거의 꿈보다 못한가? 직업을 바꾼다는 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날이 무가치하거나 부도덕한 삶이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비록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삶이라면 그 자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 세상 일 가운데 열의 7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과 세상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진인사 대천명을 가슴에 새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결과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게 되며 마음도 한결 편해진다. 현실적으로 직업을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머릿속에 이상의 나를 갖고 있다. 현실의 나보다 잘생겼고 여러모로 뛰어나며 성격도 좋다. 우리는 모두 이상의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의 나와 현실의 나 사이에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지면 우울증, 열등 콤플렉스, 무기력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언제까지 꿈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현실적으로 이상의 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인드 자체를 바꾸자. 좀 더 접근 가능한 이상의 나를 세워보자. 그래야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불우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눈앞에 놓여있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자. 그 안에 그토록 찾아 헤매는 행복이 깃들어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통제권 찾아오기. 30대 후반인 엘은 셔터맨이다.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다닐 때 피부과 레지던트였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아내는 두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엘이 해고당했다. 엘이 집에서 빈둥거리자 아내가 다시 병원에 나갔다. 그는 육아와 살림을 떠안았다. 처음에는 두 아이가 동시에 올 때 몹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익숙해졌다. 그렇게 6년이 지났을 때 시골에서 홀로 지내던 장모가 상경해 함께 살게 되었고 육아와 살림은 자연스레 장모의 몫이 되었다. 그는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다. 그런데 나이도 있는 데다 6년의 공백기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경비직이나 노동일을 할 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집에서 하나의 섬이 되었다. 아내는 귀가하면 장모와 아이들과 주로 대화했고 장모 역시 아내와 아이들과 주로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도 장모와 아내만 따랐지 그는 본체만체했다. 집에 있으면 장모에게 눈치 보여서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섰다. 그러나 마땅히 갈 데도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흘러가는 구름을 넋놓고 바라보다 해가 떨어지면 퇴근 인파에 섞여서 귀가했다. 술집에 삼삼오오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는 직장인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대학 동창들은 하나같이 잘 나갔다. 컨설팅 업체를 차린 친구도 있었고 M&A 전문 변호사도 있었고 대기업 최연소 부장도 있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차라리 인생을 리셋해버릴까? 마치 카프카의 변신에서처럼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한 마리 벌레로 변신한 그레고르가 된 기분이었다. 그레고르처럼 자신이 죽는다 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난해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대다수가 큰 무리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과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강인한 정신력으로 수용소에서 둘 다 살아남았다는 점이다. 수용소는 인간이 지닌 실질적이고 정신적인 통제력을 빼앗아 무기력하게 만드는 곳이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펴냈고 아무리 고통이 크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면 생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미 치료를 고안해냈다.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USS 오리스카니 항공모함에서 A4 스카이호크를 몰고 발진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베트콩이 발사한 대공포에 격추되어 포로가 되었다. 당시 중령이었던 그는 하노이 힐턴 전쟁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는데 미군 포로 중 최고의 장교였다. 그는 20여 차례 고문을 당하면서 좁디 좁은 독방에 7년 6개월 동안 갇혀 지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뒤 해전대학 학장 등을 지냈으며 중장으로 퇴역하고 나서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제임스 C. 콜린스가 그와 인터뷰한 내용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에 수록하면서 그의 수용소 생활이 널리 알려졌다. 전쟁 포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해진 석방 일자도 없고 생존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결국에는 성공하여 그 경험을 돌이켜보아도 바꾸지 않을 내 생애의 전기로 전환시키고 말겠노라 굳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콜린스가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느냐고 묻자 스톡데일은 낙관주의자들이라고 대답했다. 낙관주의자들이란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갈 거야 라고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면 나갈 거야 라고 말하죠. 그 다음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지요. 콜린스는 이를 두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내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해진다. 실직이 장기화되거나 거절이나 실패 등이 반복되면 실망감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낙관론을 펴게 된다. 그러나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보듯이 대책 없는 낙관주의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얼마간 버티지만 결국 학습된 무기력에 의해서 상심하고 포기하게 된다. 참담한 현실일수록 직시하려고 노력해서 삶의 통제권을 찾아와야 한다. 막연하게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냉정한 분석을 통해 실직이 장기화되는 이유, 거절이나 실패 등이 거듭되는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 헬렌 켈러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예측 불가능한 인생에서 통제력마저 상실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비록 괴롭다 하더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